네, 조선공산당 남조선노동당이죠. 남노당 박헌영은 정판사 위조집회 사건으로 미군정에 의해서 불법화된 직후부터 미군정에 저항하는 무장투쟁을 계획하는데 무장투쟁의 전 단계로 총파업을 먼저 감행합니다. 9월 총파업을 해요. 그리고 이 9월 총파업이 결국은 대구에서의 10일 폭동으로 이제 확대되는 겁니다. 만여 명의 군중들이 대구 경찰서를 포위하고 그리고 무장해제를 해요. 그리고 무기를 듭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이 군중에게 발표를 해서 17명의 시위대가 죽습니다. 그 후에 이 폭동 사태가 더 커졌고 미군정은 10월 2일 대구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때 10월 1일 시작된 대구 폭동은 그 인근 지역으로 계속 확대됩니다. 영천에서도 만여 명의 시위대가, 선산, 지금의 구미죠. 에서도 한 2천여 명의 군중이 모이고, 그 10일 폭동 와중에 박상희, 10일 폭동을 주도했던 주모자 박상희가 사살당해 죽습니다. 박상희는 박정희 대통령의 셋째 형입니다. 이 박상희 얘기는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뭐 경북 예천, 경북 칠고, 고령, 성주, 군위, 의성, 이 경상북도 전역으로 이 10일 폭동이 확산되어 갑니다. 박헌영은 남노당을 이끌던 박헌영은 당시에 이 사건을 10월 인민항쟁이라고 불렀습니다. 10월 인민항쟁. 남노당이 직접 조직한 혁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박헌영이는 동학 농민운동, 3.1운동, 그리고 10월 인민항쟁, 이 세 개가 조선의 위대한 3대 인민항쟁이다. 이렇게까지 성격 규정을 했어요. 박헌영이가 이렇게 성격 규정한 것을 보면 10월 1일 대구 폭동은 남노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추진하고 밀어붙였던 폭동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대구 폭동 이후에 47년, 그러니까 그 얼마 후입니다. 47년 3월에 대구 4.3 사건의 전조에 해당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1948년 4월 3일 4.3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이것이 1954년 9월 21일 마지막 발치산이 체포돼서 끝날 때까지 무려 7년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이 제주 4.3 사건은 이 4.3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좌익 남노당 지도부를 체포하고 그 남노당 지도부에 의해서 동원됐던 좌익 게릴라들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양쪽에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데, 당시 미군정의 피해는 군인 162명, 경찰 289명, 그리고 서북청년단과 같은 우익단체 640명 등 1091명이 전사 또는 순국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군인과 경찰과 사실상 의형자치대였던 이 우익단체 합쳐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사하거나 순국해요. 그리고 진압대에 의해서 또는 반란대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민간인 희생자가 모두 14,442명. 진압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무장대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구 폭동을 10월 인민항쟁이라고 높게 평가했던 남로당 박헌영이의 지령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시작됐던 또 다른 인민항쟁입니다. 남로당은 1946년부터 제주도에서 공작을 시작해서 50총선거,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확 실시되자 그 50총선거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장투쟁을 계획해서 전개를 했던 겁니다. 남로당은 해방 후에 제주도를 주요한 근거지로 상정하고 조직 작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어요. 처음에 이 남로당 본부에서 6명의 공작원을 제주도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6명이 600명의 동조자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4.3 당시에는 6만 명에서 7만 명 가까이가 남로당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당시 인구가 28만 명 정도였으니까 한 4분의 1? 4분의 1. 제주도민의 4분의 1이 남로당에 가입했던 것으로 추정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3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 4.3을 처음부터 지휘했던, 조직하고 지휘했던 자가 바로 김달삼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 인민유격대를 조직해서 김달삼을 총사령관에 그리고 특별경비대장에 이덕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인민유격대 본부를 한라산에 설치했어요. 그리고 애월면의 샛별오름, 요즘은 보름날 쥐불놀이 하는 억새풀 태우는 곳으로 잘 알려진 관광 명소인데요. 그 샛별오름에 들판이 널려 있는데 거기에서 훈련장을 설치하고 군사훈련까지 했습니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김달삼이 총사령관으로 지휘했던 제주도 인민유격대 규모는 대략 4천여 명, 4천여 명의 장교와 사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4.3 사건의 직접적 발단은 이렇습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입니다. 김달삼 등 350여 명이 무장을 하고 제주도 내에 경찰 지서가 24개가 있었어요. 24개 중에 절반 12개 지서를 새벽 2시에 동시에 일제히 급습합니다. 그래서 12개 지서를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무기를 탈취합니다. 이러면서 4.3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24개 경찰 지서 중에 12개를 급습한 직후에 어디를 습격하냐 하면 경찰, 서북청년회, 독촉, 독립촉성국민회입니다. 대동청년당, 이런 우익단체 요인들의 집을 지목해 습격해서 무차별 학살해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미군정이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내려요. 계엄령 발동하고 국방경비대 제9연대 김익렬 중령을 대장으로 해서 진압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김익렬은 진압할 경우에 너무 많은 희생이 우려가 되니까 귀순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김익렬, 진압군의 김익렬과 반란군의 김달삼이 협상을 해요.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평화협정을 맺는데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 1948년 4월 28일이에요. 평화협정을 맺고 잉크가 정말 마르기도 전에 4월 29일부터 다시
김달삼의 지휘에 의해서 만행이 저질러집니다. 4월 29일 날 오라리 마을 대동 청년당 부단장 단원이 납치 행방불명. 그 다음날 4월 30일에는 대동 청년단 단원의 부인 2명이 납치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복중에 태아를 갖고 있던 상황에서 죽창으로 찔러 살해당해요. 또 그 다음 날인 5월 1일에는 방화사건이 터집니다. 이런 식으로 김익렬과 김달삼이 평화협정을 맺고 난 그 다음 달부터 유격대 쪽에 만행이 계속되자 김익렬은 어쩔 수 없이 최후 선전포고처럼 합니다. 즉각 귀순하라. 그렇지 않으면 진압한다. 그런데 이 김익렬의 이 유화적인 태도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고 미군정은 5월 6일 날 연대장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김익렬에서 박진경으로 교체된 후에 제주도 진압군은 강력한 진압작전을 실시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50 총선거가 치러져요. 당시에 제주도가 3개 선거구였는데 그런데 하나의 선거구는 무사히 선거가 치러져서 재헌의회 의원이 선출됩니다. 그런데 2개의 선거구는 투표수 미달로 선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5월 10일 단독 총선거는 전국적으로 높은 투표율, 97% 이상의 투표 참여율을 기록하면서 재헌회의 구성을 했는데 제주도 3선거구 중에 2선거구만은 이때 투표자 당선자를 내지 못합니다. 1년 후에 다시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2명의 재헌의회 의원을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로당은 50단선을 폭력을 통해서라도 무장봉개를 통해서라도 저지하자고 목표를 세우고 4.3 폭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 제주도 3개 지역 중에서 2개는 당선자를 내지 못할 정도로 투표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어요. 제주도에서는. 그러나 육지 전 지역에서는 이런 남로당의 폭력투쟁을 통한 50단선 저지라고 하는 것은 참담한 실패로 끝나게 됐던 겁니다. 50단선이 끝나고 나서 송요찬 소령이 김익렬, 박진경에 이어서 제9연대장으로 임명을 받고 강력한 소탕작전에 들어가는데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이후여야 불문하고 폭도로 간주해 총살에 처하겠다. 그러니까 내려와라. 그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중산간 지역은 해발 250m 전후로 마을들이 쭉 이렇게 제주도 전체를 돌아서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가 마을 주민들이 제일 집중해서 많이 사는 곳이에요. 중산간 지역. 그러니까 해안은 육지에서 상륙한 이 진압군들이 진치고 있고 중산간 지역은 일반 주민들이 살고 그 위쪽으로 한라산 곳곳에 무장 유격대들이 이제 게릴라 투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송여찬 소령은 이 중산간 지역 이북에 북쪽에서 발견되는 자는 폭도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내려와라 그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산간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이 송여찬 소령은 이때의 그 일제 진압 작전을 통해서 사살 1335명, 생포 498명의 전과를 올리고 그리고 4.3 사건이 크게 이제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제주도에 대한 계엄령이 해제됩니다. 그런데도 한라산 곳곳에 여전히 숨어서 무장 봉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일부 몇 명 있었어요. 그 무장 게릴라 중에 마지막 게릴라가 체포된 게 1954년이고 그래서 완전히 4.3 사건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제주도 4.3 폭동을 일으킨 김달삼, 이덕구. 이 중에 이덕구는 김달삼이 평양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죠, 뽑히는 바람에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4.3 폭동을 일으켜놓고 지는 북한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김달삼 총사령관 자리를 이어받은 게 이덕구인데, 이덕구는 1949년 6월에 사살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장대가 완전히 붕괴가 되는데, 김달삼이는 북한에서 그렇게 이 최고인민회의 이 대의원으로 영웅치고도 받고, 그러면서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고 있다가 6.25 전쟁 3개월 전 1950년 3월 21일 다시 제주도 4.3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큰소리 치면서 게릴라 부대를, 1단의 게릴라 부대를 이끌고 태백산맥 쪽을 통해서 남하를 하다가 강원도 정선에서 우리 국군에 의해 포착돼서 전투 끝에 사살됩니다. 이로써 4.3 폭동을 일으킨 두 주도자, 그 중에서도 김달삼 1950년 3월, 이덕구 1949년 6월에 사살됨으로써 제주도 4.3 사건은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김달삼이 4.3을 일으켜놓고 그리고 넉 달 후에 8월 달에 북한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북한에 가서 국기훈장 2급을 수여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다가 정선 쪽에서 사살당해 죽었는데, 김달삼이 죽은 후에 평양 근교에 애국 열사릉에 안장이 돼요. 거기에 남조선 혁명가라는 비문을 세워줍니다. 김일성이가. 4.3 사건이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양민들이 학살된 비참한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의 계획과 진행은 남노당 그리고 김일성으로부터 국기훈장 2급까지 수여받은 남조선 혁명가 김달삼에 의해서 시작되고 추진됐다고 하는 것 또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달삼이로 하여금 4.3 폭동을 일으키게끔 한 박헌영의 남노당, 박헌영은 미군정에 의해서 불법화된 남노당의 그 존재감을 다시 드러내고 50단선을, 대한민국 수립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50단선을 무력으로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 좌익 맹동주의 노선을 가지고 김달삼으로 하여금 제주도 4.3 폭동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따라서 제주도 4.3 사건의 본질은 명백합니다. 김일성, 박헌영에 의한 대한민국 건국 저지를 위한 무장폭동이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수많은 제주도민이나 양민들이 있고, 그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국가보상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4.3 사건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자, 여러분, 없는 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게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세 가지 단계. 소급해서 말씀드리면, 국가를 세우려면, 그래서 그 국가를 통치할 대통령을 선출하고 장관을 임명하고 국회의원을 만들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 없이 국가가 건립될 수 있습니까? 법 없이 국가가 건국될 수 있습니까? 법 없이 정부가 조직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법을 먼저 만들어야 돼. 자, 법을 만들려면
법이라는 게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길 가다 죽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 자격은 국민의 대표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의 대표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는 선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면 먼저 헌법을 만들 국민의 대표를 먼저 뽑자. 이게 제헌의회입니다. 제정한다. 헌법. 헌법을 만들기 위한 의회를 먼저 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뽑힌 국회의원들이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런 나라를 세우자 라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을 만드는 거죠. 그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서 공표한 날이 언제냐? 국민들한테 알린 날이 언제냐? 1948년 7월 17일. 이것을 우리는 헌법이 제정된 날이라고 기념해서 제헌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1948년 7월 17일 발표된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통치할 대통령은 이렇고 국회의원은 이렇다. 장관은 이렇다. 해서 대통령은 이승만 해서 정부를 구성했어요. 그럼으로써 비로소 수년간에 걸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가 1차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것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 정부 구성. 이것이 대한민국 건국의 구체적인 시간표였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박헌영 집단은 이 건국의 첫 번째 단계인 총선거를 없애버리면, 무력화하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얘네들이 하지 못한다 라고 보고 50 총선거를 무력화하기 위한 각종 무장투쟁을 했던 겁니다. 자, 이 50 총선거, 따라서 이 50 총선거는 대한민국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된다고 주장한 이승만이 주도했어요. 그리고 이승만의 이 단독정부론에 동의한 한민당 세력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 빼놓고, 이승만 세력, 한민당 세력 빼놓고는 다 반대했어요. 김일성이는 무력으로, 박헌영이는 무력으로 반대했고 방해했고, 김구, 김규식 등은 50 총선거에 자기들이 참여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호소합니다. 투표하지 말라고. 투표 거의 보이콧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50 총선거를 방해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한민국 국민 98%가 95.5%가 투표에 참여합니다. 당시에 대다수가 문맹이었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이 50 단독 선거였는데, 이 첫 번째 총선거에 대한민국 국민, 그 수많은 세력들의 반대와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95.5%의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한 거예요. 이 당시에 뽑힌 국회의원은 헌법에는 국회의원 임기 4년이라고 써 있었지만 이게 제헌 의회였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2년만 임기를 하고 1950년에 정식으로 4년제 국회의원을 뽑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의회 최초의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나서 이 의회를 이끌 임시의장으로 누구를 선출했냐? 이승만을 선출합니다. 근데 이승만이 선출된 이유는 무슨 정치적인 게 아니고 가장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해서 이승만이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보면서 대한민국
건국과 정보 수립을 이끌어갑니다. 지금도 이제 4월 10일 날 선거가 이루어지면 새로 국회의원에 당선될 300명이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6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데 그 전에 6월 1일 날 누가 국회의장을 할 거냐. 지금 국회의장은 그때는 없어지니까 그때 제일 나이 많은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돼서 국회의장 뽑는 선거를 운영을 해줘요. 똑같습니다.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을 했다. 당시에 50총선거를 통해서 재헌의회 의원으로 진출한 200명의 의원들 중에 최고령자는 이승만이었다. 73세. 네. 그런데 이때 그 투표 결과는 다당제였습니다. 뭐 여당, 야당, 양당으로 딱 구성된 게 아니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승만이 이끌었던 대한독립촉선국민회의가 여당이 되는 셈인데 이게 55명밖에 안 돼요. 1당. 한민당, 이승만 노선과 함께했던 한민당은 30명에 불과합니다. 그 나머지는 무소속이에요. 이런 다당제 대통령 제 국가로 이제 대한민국이 출범했습니다. 가장 연장자는 이승만, 73년 2개월. 가장 어린 재헌의회 의원은 배종혁, 26년 3개월. 이 재헌의회 구성으로 비로소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선출된 유일 합법정부의 출발점을 알립니다. 대다수 한국인의 자유의사로 선출된 유일한 정부, 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 이렇게 유엔이 결의를 해줍니다. The only lawful,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때부터 북한 김일성 집단은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단을 반국가 단체라고 부르지 국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출발부터 유엔으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여기서 김구와 김규식 등 우리가 우파 진영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동안 독립운동가로는 이승만보다도 늘 더 위대하고 공이 많다고 평가되었던 김구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김구는 이승만보다 5살 아래입니다. 사석에서 형 아우 사이로 지냈던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구는 오랫동안 상해에서 망명 생활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긴 했지만 국제정세의 긴박한 흐름을 읽어낼 만한 통찰력은 없었어요. 또 공산주의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사악한 집단인지에 대해서도 인식이 없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좌파, 우파가 막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구 입장에서는 좌파도 우파와 마찬가지로 독립운동하는 집단인데 뭐 그렇게 서로 적대적일 필요가 있냐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승만은 미국에서 공산주의자가 어떤 집단인지를 속속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의 활발한 외교 활동을 통해서도 공산주의자야말로 가장 위험한 집단 그리고 절대 양립 불가능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업선언의 그 통찰력의 핵심은 북한 김일성 집단과는 양립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이 김구의 나이브한 이 인식 체계 속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김구는 마지막으로 이 통일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이런 무지개 같은 꿈을 쫓아서 뛰어다니다가
결국 김일성이한테 톡톡히 이용만 당하고 맙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50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던 시점에 야 이거 50 총선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다른 나라로 분단되니까 안 돼.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돼. 한번 모여서 얘기 좀 해보자 하고 김일성이가 평양에 부르자 평양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일주일 남짓한 회의 기간 내내 김일성이한테 이용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망을 그때서야 해요. 그때서야 실망을 하고 5월 4일 날 평양을 떠납니다. 그랬으면 그때라도 내가 김일성이하고 통일 정부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김일성이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 나 이용만 당하고 왔다. 지금부터라도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해서 김일성과 맞붙어야 되겠다. 그때라도 그렇게 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김규식이는 돌아와서 김일성이한테 잔뜩 이용당하고 실망만 안고 돌아와서도 50 단선에 참여를 안 합니다. 안 할 뿐만 아니라 보이콧 운동을 전개해요. 이해할 수 없죠. 딱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다면 이승만 주도하에서는 나 못하겠다. 이런 개인적인 경쟁관계, 경쟁심 말고는 이 김구의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승만은 이 남로당 세력의 무장 폭동 그리고 끊임없는 선거 방해 책동과 김구 김규식의 선거 보이콧이라는 상황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50 총선에 다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화문 형태로 발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을 전하면 선거를 보이콧하고 간섭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를 구속하고 공산파에게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식적 법리적으로 또 대규모적으로 이번 50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남들은 우리를 40년간 정치를 못해본 국민이라 능력 없다는 욕스러운 말을 하지만 이번에 50 총선거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금차 선거를 모범적으로 실시해서 우리의 민주주의 역량을 만천하에 보여야 한다. 남한 선거만 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는가? 나도 남한 선거만 원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막고 있어서 통일선거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남한 선거라도 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막고 있으니까 남한 선거도 하지 말자.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되면 공산화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 네. 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일관되게 소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김일성 집단의 한반도 전체 공산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 분명하게 뚜렷하게 서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낭만적인 통일 정부론을 가지고 김일성이한테 이리 이용당하고 저리 이용당하고 휘둘리게만 하다가 잔뜩 실망만 하고 돌아와서도 50 단선을 보이콧한 김규식 세력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역사의 정방향에 서지 못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비록 김규식이 독립운동사에 혁혁한 발자취를 남겼다 하더라도 해방 이후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우유부단하고 현명하지 못한
결과적으로 김일성 집단에 이용만 당하고, 그리고 끝내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건국과 정부 수립에 반대만 한 이런 그들의 언행과 행보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제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얼마나 불리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천재적인 통찰력과 결단력,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제 1강 마무리하겠습니다.